네, 안녕하세요. 충무로 영화제 감독 주간 감독이 감독에게 묻다 줄여서 감감묻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그 GV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저소개부터 살짝. 감독이 감독에게 묻다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모더레이터를 맡은 윤성호 감독이고 저도 영화와 드라마를 만드는 감독이고요. 자,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의 박동원 감독님, 조윤서 배우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일단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에서 박보람 역할을 연기한 조윤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를 연출한 박동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또 박동원 감독님하고는 한 이제 거의 20년은 아니고 한 17년? 예, 16년 정도의 인연이 있는데 감독님이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아마 영화를 보신 분들이 와 계셨겠지만은 그 북에서 온 수학자 이학성만큼 좀 점잖으세요. 어떤 큰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그래서 오늘 지금 난 12시 반에 명동에 이렇게 또 와주신 거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그런데 좀 이렇게 우리 텐션이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감독님이 좀 원래 이렇게 차분하시고 조용하시고 좀 아무래도 좀 낮추는 타입이거든요, 텐션을. 오늘은 조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력하겠습니다. 네, 잠 올 시간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감독님 필목 간단히 좀 소개해 드릴게요. 단편 그 1993년에 어머니라는 단편으로 아마 시작을 하셨죠. 예, 그리고 뭐 2002년에 사이에 두고라는 단편이 또 그때 굉장히 많이 회자됐었고요. 저는 이제 인상 있게 봤던 단편이 2005년에 전쟁 영화라는 단편을 전후 그 6.25 전후 한 10년이나 한 10몇 년 뒤, 15년 10몇 년 뒤를 배경으로 해서 지금도 함께 작업을 많이 하시는 정승길 배우랑 함께 이제 내놓으셨고, 그게 많은 그때 화제가 됐었는데요, 단편 영화 쪽에서. 그거를 또 바탕으로 한 좀 더 이제 장편으로 블로업한 개몽 영화라는 장편이 2010년에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또 독립 영화 그리고 또 외국에서 예술 영화 쪽에서 이제 좀 주목받은 서사였었고요. 그 뒤로 이제 저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좀 드라마, TV 시트콤도 저랑 해본 적이 있으시고요. 할 수 있는 자가 구하라라고 MBC 에버리온에서 선보일 때 함께 저와 공동 연출해 주신 적이 있고요. 2016년에는 그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레드벨벳의 아이린 양과 또 장동윤 군이 주인공을 한 게임회사 여직원들이라는 웹드라마를 또 역시 또 제 꼬임에 빠져가지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22년 올해 선보이셨죠.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를 올 3월에 이제 공개를 하셨고요. 또 그 사이에 또 쉬지 않으시고 옴니버스 영화를 하나 독립 영화의 후배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마리아 바른말이지라고 아직 이제 개봉은 하지 않고 영화제들을 돌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그것 또한 이제 많은 관심 나중에 부탁드리고요. 예. 근데 이렇게 그 감독님만 막 소개하고 그러니까 조금 아쉽잖아요. 조윤서 배우님은 뭐 좀 자기 간단히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는 2011년도에 데뷔했고요. 2012년도에 데뷔했고요. 그 드라마와 영화를 오가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감독님과는 이상한 나라 수학자로 만나게 되었고, 좀 전에 얘기해주신 마리아 바른말이지까지 같이 작업을 하면서 네 많이 친해졌어요. 그래서 감독님하고 되게 편하게 오라고 하셔서 진짜 편하게 왔는데 떨리네요. 예. 편하게 대화 나누시면 되고요. 저는 사실은 그 오늘 낮 시간이고 또 이게 뭐 영화를 상영하고 나서 하는 관객과의 대화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조심스럽고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여기 이제 충분하게 얘기를 나눌 연하문명 이상의 청중이 있을까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들 또 계셔주고 들으니까 또 이게 또 다 녹화로 영상에 남아서 유튜브에 올라가기도 하고 책으로도 나온대요. 감독이 감독에게 묻다라는. 그래서 저희들끼리 오늘 좌담이 그래도 좀 나름 소중한 소담스러운 담화가 됐으면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작품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박동원 감독님이 연출하셨고 이용재 작가가 각본을 쓰셨고 그 영화사 조이래빗이 제작을 했는데요. 여기가 좀 그 지금까지 아마 조이래빗 이름으로 한 3편 정도의 영화 나왔는데 오빠 생각 그리고 그 신하균 씨랑 이광수 씨랑 나온 나의 거. 특별한 나의 형제. 특별한 형제. 그것도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까지 약간 그 헐리우드 90년대에 잘 쓰여진 각본,
웰메이드 각본 서사 느낌의 좀 영화들을 하시는, 제가 막 비유 맘대로 하면은 약간 베리 레빈슨 감독 옛날에 만들던 영화들, 베리 레빈슨이나 뭐 이런 분들이 만들던 영화의 느낌이 좀 있는 것들을 꾸준히 만드시는데요. 일단 감독님 간단하게 줄거리를 좀 그래도 한번 좀 로그라인을 정리하고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 예. 수학 아주 명문이라 불리는 자사고에 이제 지우라는 학생이 있는데 1학년이고요. 그 친구의 지금 고민은 수학입니다. 수학 등급이 굉장히 낮아서 지금 어떻게 미래를 설계해야 될지 굉장히 좀 난감한 상태예요. 근데 주변을 둘러보면 나름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안의 자제들이 다니는 학교이다 보니 그 자제들은 다 과외를 다니면서 보완을 하고 하는데 이도저도 거기다가 이제 대학 진학을 하기 위해서는 너는 지금 답이 없다, 전학 가는 게 오히려 더 너한테 유리할 수 있다라고 은근히 담임인 선생이 이제 그걸 권유합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이제 탈북자이고 그 자사고의 경비인 이학성을 만나게 되고요. 이학성이 최민식 선배님이 이제 역할을 하셨고, 자기 정체를 숨기고 계신 숨기고 경비원이었죠. 예,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지금 수학 천재라고는 첫 번째 만남 이후 단정 짓지 못하지만 굉장히 어떤 계기로 이제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이제 파악이 되고, 저게 갑자기 과외 선생이 생긴 거죠. 자기의 과외 선생이 되어야 될라 요청을 해서 삼고초려 후에 이제 그 관계에 어떤 작은 계약이 맺어지고, 그 다음에 벌어지는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어떤 수학 수업이 이루어지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갈등이 발생을 하고, 보람 역할 조은서 씨가 분한 보람이도 와서 피아노 치고 즐겁게 놀다가 갑자기 와장창창 이제 상황들이 엉망이 되고, 그 엉망된 상황을 극복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로그라인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로그라인이 아닌 간단 줄거리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초반에 빌드업에는 애정이 많으시고 뒤에는 스스로 와장창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오늘 할 얘기들이 조금 예고가 되는 것 같네요. 아시다시피 또 보셨다시피 그 첫 인트로부터 이건 아마 한 수학이라는 영역에 대한 여행일 것이라는 좀 인트로가 있어요. 예, 딱 최민식 배우의 얼굴이 바로 나오진 않지만은 그렇게 미루어 짐작되는 딱 중년이 앉아 있고 열심히 이제 펜으로 뭐 수식을 쓰고 있는데, 사실은 카메라는 사람이나 공간을 훑는 게 아니라 그 수식이 써 있는 그 종이를 훑죠. 예. 감독님께서 그렇게 좀 사실은 이제 영화에 특히 상업 장편 영화의 첫 씬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잡으신 이유 궁금합니다. 예, 그 저 나름의 이제 인트로고 메인 타이틀이니까 장면이니까 뭔가 작게나마 스펙타클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스펙타클이란 단어를 사용하면 뭐 마이클 베이 뭐 이런 감독들 영화가 아니라, 마이클 베이 오랜만에 듣네요. 스펙타클의 대명사로 마이클 베이를 호출하는. 잭 스나이더 뭐 이런 게 아니라, 그것도 오래된 이름인데 어쨌든 넘어갈게요. 예. 저만의 소박한 스펙타클을 만들어 보고 싶었고, 그리고 최민식 씨의 얼굴, 학성의 얼굴을 거기서 그 장면부터 시작점부터 보여주는 것보다 비밀스럽게 나중에 그러니까 지연시켜서 그 이후에 등장시키는 게 지우를 이용해서, 지우가 주인공이니 지우와의 첫 만남을 통해서 얼굴을 드러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판단을 했었고, 그리고 또한 이게 일종의 그 관객들을 위한 선행 학습이죠. 이런 수학 공식들, 이런 수학 수식들이 꽤나 많이 펼쳐질 겁니다. 좀 준비 좀 하십시오라고 일종의 선행 학습 효과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가끔 그러니까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가 흥행을 더 했다면 의외일 거라는 얘기가 아니라, 약간 예상보다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의외로 크게 흥행하는 영화들이 약간 학부모님들이 좀 반응하는 영화들이거든요. 인터스텔라를 보면은 아이가 과학고에 갈 것 같다고 생각을 한다든지. 그래서 저는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약간 의외의 흥행을 거기서 좀 기대를 했었는데, 학교에서 많이 틀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학교에서 많이 틀면 안 되지. 단체 관람을 해야 되는데 또 코로나 기간이라서 그럴 수는 없었겠죠. 약간 그런 쪽으로 마케팅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저는 혼자 막 많이 했어요. 저는.
예, 그건 대답을 바란 건 아니고요. 저 말씀드리면은 그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주로 나누는데 관객분들한테도 질문이 있으면 나중에 좀 마이크를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질문 있으시면 하면 항상 그 질문 같은 거 안 하시니까 약오를 정도로 저희 둘이 계속 저희 셋이 얘기 나누고 그러다 끝날 수도 있으니까 한번 꼭 말씀하시고 싶은 소회라든지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겠다 이런 질문들이 있으면은 좀 준비를 해주시면은 또 바통을 중간중간 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기를 사실 이 질문으로 넘어가겠네요. 제가 좀 뒤에 써놨던 건데 지금 최민식 배우가 연기하는 리학성의 얼굴을 보여주는데 좀 조심을 하세요. 등장에. 근데 뭐 사실은 이제 고전적인 전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임팩트 있는 그 극 중에 중요한 캐릭터들이 한 명 등장할 때마다 조금씩 임팩트를 또 좀 호기심을 자극하는 식의 연출들은 사실은 이제 클래식한 건데 사실 요새 약간 한국 영화에서 좀 드문 전략이기도 해요. 되게 쉽게 나오더라고요. 요새 이제 상업 영화들에서 보면은 누군가 중요한 인물이라든지 어떤 역할을 담당한 인물이 나왔을 때 거기다 이렇게 딱 특별히 힘을 주려고 하지 않는데 감독님 보면은 이 영화 속에 인물들이 등장할 때 조금씩 다 임팩트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 조윤서 배우가 연기한 한보람 캐릭터도 보통 그냥 단체샷으로 있다가 갑자기 자기가 말을 하면서 이제 카메라 글로 가고 그런다면은 여기서 주인공인 아까 지금 한지우라고 하는 학생이 그 김동휘 배우가 연기하는 또 한 명의 주인공이죠. 있는 동안에 저쪽 뒤에 이제 포커스가 원래 없었다가 살짝 이제 그런 지우를 의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식으로 모든 등장인물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등장을 하거든요. 가령 이제 지우의 엄마인 뭐 강마금 배우가 나온다. 그러면은 지우야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누굴까 하다가 살짝 얼굴이 그 다음에 나오는 식으로 이런 감독님의 어떤 선택들 기준이나 근거가 궁금합니다. 근거요. 제가 생각을 해보면 제가 며칠 전에 뭐 회의가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준비하고 있는 글이 있어서 대본이 있어서 회의를 다른 작가님하고 조금 회의하다가 지금 제가 다 그래왔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 메인 주인공이랄지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좀 쌓아 올리는 시간들을 더 좀 즐긴다. 그 시간이 언제나 필요하다고 생각을 제 습관적으로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네요. 제가 저를 조금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근데 강만금 씨, 그러니까 그 지우의 어머니 역할 강말금 씨 등장도 그렇게 여기고 컷을 설계했는지는 전 의식을 못했거든요. 근데 대단하게 뭐 컷을 설계했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그냥 한 명도 좀 허투루 등장하진 않더라고요. 또 가령 여기서 이제 탈북민이니까 이 리학성을 암암리에 돕고 있는 그 국정원 요원이죠. 지금 외곽에서 좀 활동을 하고 있는 박해준 씨 캐릭터가 있어요. 고물상을 운영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이런저런 일을 하는데 거기 앉아 있는 걸 처음 등장시킬 때도 기본적으로 항상 싹 그 사람이 고개를 들 때까지는 카메라가 기다려주다가 들어가는 식이 좀 있거든요. 제가 제 스타일을 아직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든데 제가 약간 숨겨놨다가 이때를 기다려서 이때를 위해서 이 시간들을 축적해 놓다가 여기서 터트리는 방식을 매우 선호하나 봅니다. 근데 보시기에 비상업적으로 좀 받아들이셨나 봅니다. 그게 어떻게 비상업적이에요? 아주 또는 노련하고 올드하다 상업적입니다. 올드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 분명히 좀 고전적인 접근 같아요. 그거는 이제 올드하다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는 그 캐릭터들한테 조금씩 더 관심을 두게 되니까 제가 아마 이렇게 말씀하셔서 좀 사실은 많이들 하는 전략이니까 이게 뭐가 남다른가 할 수 있는데 그럼 이렇게 말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누군가한테 다가가는 거는 다른 영화들이나 드라마들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가령 요새 대개의 대중 영화들이 굳이 할애하지 않아도 되는 샷들을 좀 많이 나누거나 들어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굳이 어떤 원샷을 할애하지 않아도 되는 이건 그 역할을 맡은 배우나 그 캐릭터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좀 기능적으로 등장하는 대사를 하나 치르는 이 스토리의 빌드업을 위해서 다음 씬으로의 전개를 위해서 한마디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보통 사실 좀 꽤 많은 이제 대중적인 서사와 영상들에서 그냥 무심하게 그냥 컷을 그냥 심상스럽게 보여주고 나눕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는 좀 집중을 덜하게 되거나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이 보면 그런 식으로 좀 그러지 않고
굳이 원샷을 할애하지 않아도 되는 분들은 풀샷에서 뒷모습만 보여준다든지 이런 시퀀스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주인공인 리학성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다른 영화 같으면 이제 좀 더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을 것에 조금 오글거린다는 듯이 딱 컷을 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여지지 않아도 되는 것은 보여주지 않겠다는 그런 좀 전략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아니 제가 약간 기억이 났는데 아까 이전 질문에 대한 제가 예를 들어서 스필버그의 레이더스라는 많이 모르실 텐데요. 안 보셨을 텐데 40년 전 영화는 인디애나 존스 50년 시리즈의 전이고. 이제 예. 첫 번째 편이죠. 첫 거기 해리슨 포드라는 할아버지 배우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할아버지 꽤 고령의 배우죠. 근데 첫 등장할 때 계속 본격적인 등장 첫 번째 클로즈업 컷을 굉장히 지연을 시킨 후에 등장을 시켜요. 제가 그리고 또한 다시 또 스필버그가 반복이 되는데 세이빙 프라이빗 라이언은 친숙하시 저 라이브 이것도 좀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예. 예. 거기 탱크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 즈음해서 탱크가 올 때 뭐 이렇게 흙이 떨어진달지 그리고 주라식 파크에서는 물잔이 둥둥 이렇게 떨린달지 그 안에 물이 진동을 한달지 이런 걸로 처음에 이제 긴장을 좀 준 다음에 본격적으로 쾅 이런 식으로 등장 효과를 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출에 좀 이렇게 좀 경도가 돼 있었나 봅니다. 있나 봅니다. 지금도. 예. 아닙니다. 그거 연출을 잘 하신다는 얘기고요. 스티븐 스필버그가 이제 주된 이제 레퍼런스이자 뭐 이 영화뿐만 아니라 감독님한테 좀 좋은 기준인 것 같고요. 예. 또 자꾸 질문을 제가 점프하게 되네요. 왜냐하면 이어지는 맥락들에 제가 궁금했던 것들이 있어가지고 또 달리 말하면 좀 컷을 절제해서 쓰시는 거거든요. 거리랑 이제 좀 그걸 지키는 건데 가령 여기서 딸기 우유가 굉장히 중요한 소품으로 나와요. 이제 그 어떤 감정의 매개가 되는. 근데 보통 그러면 이제 딸기 우유 한번 막 클로즈업하기도 하는데 별로 그러지 않고 또 중간에 이제 리학성과 한지우가 좀 더 친해진 다음에 리학성은 이제 탈북민이고 사실 지금 천재적인 수학자라는 건 아직은 사람들이 모르는 상태고 그랬을 때 이제 수업에서 보면은 정지용의 그 굉장히 유명한 시인이죠. 북한 관련 있는 고향이라는 시를 고향이라는 시를 또 선생님이 딱 구원생이 읊는데 그런 게 보면은 또 슬쩍 거기다가 이제 그 읊는 선생님도 보여주고 그 시도 더 들려주고 그 시를 들으면서 문득 어떤 생각이 들어가는 남자의 청년 주인공도 보여주는데 그것도 굉장히 슬쩍 지나가요. 그러니까 감독님 보면은 이거 기능적인 장면들을 기능적으로 막 들이미고 있다는 거를 들키지 않으려고 또는 전시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건 또 어째서 좀 그러실까요? 이거는 어떤 추궁이나 청문회가 아니라 네. 좋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단 지금은 이제 약간 조금 세분화해서 컷 진행에 관련된 얘기를 주로 메인으로 하셨으니까 이건 제가 연관돼서 제가 답변을 한다면은 제가 풀샷 좀 넓은 샷들을 굉장히 이건 계속 제 숙제라 보는데요. 풀샷 넓은 샷들을 잘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싶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언제나 편집할 때 언제나 그 콘티대로 조합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하면 이 파트에서 좀 넓은 샷, 투샷, 풀샷을 좀 사용해 볼까 계속 고민하고 어떤 때는 이제 여러 명이 편집실 안에 저만 있는 게 아니라 복수의 사람들과 있으니까 여기서 풀샷을 왜 쓰냐고 나는 맞는 것 같은데 왜 풀샷을 쓴다고 이 타이트한 텐션이 떨어진다고 여길까 뭐 이래서 좀 싸워보기도 하고 뭐 그런 적이 있어서 제가 넓은 샷들을 그 리얼리즘 기반의 롱 풀샷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롱 테이크나 또는 이런 게 아니라 훨씬 더 에너지가 더 많이 생기고 좀 구체화되고 그 안에 그 씬 안의 정보들이 좀 그래서 그 영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잠깐 하는데요. 예. 네, 좋습니다. 예. 그래서 또 이제 들어다는 거가 보통 이제 지금 요새 많은 한국 대중 영화들이
어떤 기능적인 빌드업을 위한 씬에서 배우의 개인기에 좀 약간 의탁을 하는 경우도 좀 있어요. 설명적인 장면들이 있잖아요. 막 이거는 뭐 이래 가지고 얘를 뭐 넣을 수가 없으니까 걔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주인공의 미션이라든지 핸디캡을 다른 사람들은 잘잘잘잘 막 이렇게 재치 있게 읊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특별히 그런 설명을 재미있게 재치 있게 잘하시는 분들이 중요한 주조연으로 여기저기 계속해서 반복해서 출연을 하기도 하고요. 아마 딱 그분, 이거는 이제 어떤 흠이 아니니까 그분들의 이제 어쩌면 장점이니까, 장점이 이제 메리트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아마 지금 제가 말하면 생각나는 막 그런 배우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거 너무 잘하시는. 근데 꽤 굉장히 알려진 배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에 의존하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럼 한번 우리 배우님한테도 질문을. 배우님도 사실은 대본을 보면서 이 씬은 내가 좀 더 클로즈업 돼가지고 막 이렇게 나의 매력을 뽐내거나 이 상황에 중요한 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장면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요? 어떤 거 좀 있었을까요? 뭐 화면에 내가 어떻게 담겨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좀 보람이가 좀 되게 좋았거든요. 너무 그 당당하고 솔직하고 좀 호기심 많고 이런 모습이 너무 좋았어서, 그냥 제가 본 보람이의 매력을 어떻게 하면은 관객들이 그대로, 좀 제가 대본 봤을 때 본 그 보람이의 매력을 관객들이 그대로 느낄까를 좀 많이 고민하면서 그냥 연기했던 것 같고, 그런 화면에 그 뭐 클로즈업이나 뭐 풀샷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감독님한테 다 맡겼던 것 같아요. 감독님 오케이 하시면 저도 오케이해요. 그냥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촬영했던 것 같아요. 감독님께 다 맡기고. 그러면 연이어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보람의 매력을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캐릭터죠. 이 상황에서 그냥 기능적일 수 있는데, 기능적으로 그냥 주인공을 복돋아주는 근데 치어리더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본인도 지금 고민이 있고 입체적인 캐릭터예요. 그런데 하나 조금 약간 신기했던 거는 극 중에 이제 한지우 캐릭터, 그러니까 이 자사고예요. 자립형 사립고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꼭 원래의 취지는 그게 아니었겠지만 좀 그래도 사는 집 자식들이 다니기가 유리하죠. 성적을 얻기가. 과외도 할 수 있고, 미국에서 뭐 외국에서 좀 뭐 어학연수나 조기유학 같은 거 좀 다녀와가지고 원서 같은 거 읽기도 좀 편하고, 또 다른 걱정 없이 그냥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주인공인 한지우처럼 약간 지금 홀로 좀 경제를 책임지고 계신 어머니 밑에서 또 평범한 그 지역구에서 와가지고 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처지에서 좀 이제 유복한 집에 딸이고, 어머니도 좀 돈 많으신 것 같고, 본인 공부도 잘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또 관습적인 의미에서 외모도 좀 매력이 있으시고, 거기서 다른 친구들은 아예 클로즈업이 안 되니까 거기서. 그런데 왜 지우를 좋아하는 거죠? 지우를 일단 그냥 좋아한다는 전제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항상 이렇게 보고 있고 막. 궁금합니다. 대답해도 될까요? 사실 저도 이 대본을 봤을 때 그 부분이 안 풀렸었어요. 그래서 감독님께도 많이 상의를 드렸었거든요. 이게 그 보람이가 지우에게 이렇게까지 관심을 갖는 이유가 조금 궁금하다. 그래서 감독님도 같이 찾아보자 하셔가지고 같이 열심히 찾아봤는데, 근데 저는 영화 촬영을 하면서 답을 얻었는데, 일단 보람이의 대사에 되게 힌트가 많아요. 사실 보람이는 좀 어떻게 보면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랐고, 또 근데 항상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못 해왔거든요. 엄마가 시키는 대로, 또는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해야 돼, 가야 돼 하는 것들에 이렇게 휩쓸려 다녔는데, 뭔가 지우는 달라 보이는 거예요. 이 보람이의 눈에 이 소주 걸리고 이거 한 거에 얘가 이렇게 혼자 다 짊어진다고? 여기 있는 그 누구도 그럴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길을 가는 거죠. 거기서부터 호기심이 시작됐을 것 같고.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 네. 기숙사에서 다 같이 자는데 다른 남자아이들이 뭐 제육볶음 소주 같은 거 배달시켜서 몰래 먹는 식으로, 아무리 범생이들이라지만 소주랑 그렇죠.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푸는데, 사실 지우는 거의 개입하지 않았었는데
그 경비원 리학성 씨한테 걸린 다음에 그냥 쟤네가 그랬어요 이러면 되는데 그걸 끝까지 숨기죠. 혼자 다 뒤집어 쓰고 네. 기숙사에서 퇴사를 당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던 조금의 그 보람이 안에 있던 정의감 혹은 또 내가 좀 누리고 싶었던 조금의 좀 일탈 이런 것들을 지우가 하고 있는 느낌이라 굉장한 호기심을 느꼈고 또 지우가 계속 딸기 우유를 사면서 어딘가로 사라지잖아요. 저는 그거를 이제 우리 영화 제목이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잖아요. 저는 사실 보람이한테 지우가 시계토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시계토끼를 따라가 봤더니 우리 학교 안에서의 공간과 전혀 다른 느낌과 그런 본 적이 없는 그런 좀 그 어디죠? 그 과학관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또 보람이가 엄마가 하지마라고 하면서 치지 못하게 했던 피아노를 또 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약간 새로운 일탈 또 좀 이 친구에 대한 호기심이었지만 이제는 이 친구가 뭔가 달라 보이고 뭔가 나를 다른 곳으로 데려다주는 시계토끼 같은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좋아했던 것 같아요. 멋진 표현인 것 같네요. 시계토끼.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은 다른 친구들보다는 어떤 다른 좀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이 좀 작지만은 늠름해 보이는 누군가가 있는데 그 시계토끼를 한번 따라가 봤더니 또 다른 스테이지가 펼쳐지죠. 예, 그건 어떻게 보면은 지우한테 리학성이라는 인물도 아마 또 다른 식의 시계토끼였을 거고요. 제 미스터리가 하나 풀렸네요. 저는 이 영화에서 저한테 좀 조금 중간 정도의 미스터리였습니다. 보람이는 왜 지우를 좋아할까? 그 술 그 장면을 보면 보람이가 계속 고무줄로 장난을 치면서 되게 흥미롭게 그 친구를 봐요. 그리고 제가 다 했습니다라고 할 때 굉장히 황당해하고 그 친구를 따라가서 이 뭐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그런 설정이었는데 잘 안 보였나 봐요. 아닙니다. 저의 인식이 한계. 제가 누가 저를 좋아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는 학교 다닐 때 제가 아무리 약간 뭐가 이렇게 제 기준이 있고 나름 뭐라 하고 있어도 누가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좋아해 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남성 판타지 아닌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잘 이렇게 설계가 돼 있었네요. 지금 말씀하시면 제가 미스테리한 말을 쓰게 됐는데 사실 이 영화 아까 말한 그 수식을 따라가는 인트로 이후에 타이틀이 뜨고 첫 번째 장면이 굉장히 미스테리하게 마치 스릴러가 시작될 것처럼 어두운 그 교내가 보입니다. 또 음악도 사실은 음산하게 한번 깔려요. 그다음에 곧바로 약간 굉장히 밝게 바뀌면서 이렇게 화이트 사실은 이상한 날의 수학자 제가 첫 그 시나리오를 예전에 봤었는데 또 감독님이 합류하시면서 어떻게 각색을 하셨을지 제가 모르니까 시작부터 누구 한 명 죽나 싶었을 정도로의 그런 첫 장면이 있다가 그다음에 그게 하얗고 밝게 낮으로 바뀌면서 오히려 이거는 미스테리하다기보다는 좀 판타지적인 공간? 실제로 여기서 호그와트라는 말도 스스로들 나오고 우리 자사고를 호그와트에 비유하는 그리고 어쩌면은 우리 한지우는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또 그렇게까지 남들보다 압도적인 능력을 가지지 않은 친구가 여기서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속된 말로 버벅거리고 있는데 그런 자기를 머글에 비유하기도 하고요. 머글인데 잘못 호그와트에 왔다는 느낌. 그런 식으로 그래도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과학관 뭐 B1035처럼 표현적인 공간들이 리얼한 배경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렇게 공간을 설정하시고 디렉팅 하시는 거 듣고 싶습니다. 예, B103는 당연하게도 가장 매력적인 공간이 되어야 됐고 그래서 어떻게 설계를 할까 컨셉을 잡을 때 일단 그 교실 가는 대비가 있어야 된다라는 판단하에 초반에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미술 컨셉을 그 카라보자라는 화가가 있는데요. 저기 바로크 시대에서 저 콘트라스트 굉장히 세고 그리고 약간 엠버 계열의 조명을 많이 쓴 그림들이 뭐 렘브란트 이런 분들도 다 그쪽 했고 이쪽은 근데 그 반대로 저 교실은 그 채도나 이런 것도 굉장히 낮고 당연히 콘트라스트도 굉장히 약하고 좀 입체성이 좀 결여되어 있는 좀 질서가 강요된다 그럴까나 그 교복도 사실은 거의 화이트로 통일을 했기 때문에 예. 화이트 속에 화이트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 저승을 좀 은유하나? 라는 과대 해석까지 할 뻔했었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일부러 그렇게 하신 이유가
그런 화이트 톤 뭔가 좀 네, 다 교실 그 B103을 제외하고 학성의 집 그리고 지우의 집 이런 공간들을 제외하고 학교 안의 공간들은 다 그렇게 화이트 무채색의 평평한 느낌의 그런 느낌으로 가려고 했고요. 그리고 예 그렇게 설계를 했고 공간이 굉장히 뭐랄까요 다시 이제 B103의 얘기로 돌아온다면은 관객들한테 뭔가 말을 거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좀 추상적으로 그때 얘기를 했었고 당연히 그러려면 또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매력이 있어야 되고 관객들도 저 안에서 같이 학성과 지우 그리고 보람과 함께 같이 놀고 싶은 공간 그런 용도 폐기된 어떤 그 고물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 굉장히 혼신을 다해서 즐겁게 즐기는 유쾌하게 즐기는 그런 공간이 되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공간이고 조명 설계나 이런 것들은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ET를 많이 참고했어요. ET도 보자면은 거기 엘리엇 또 너무 오래된 영화군요. 근데 E.T.는 E.T.는 영원한 근데- 영화니까요. 예. 예, E.T 보면은 거기 엘리엇 주인공 남자 아이가 E.T를 자기 방에 숨겨서 엄마 몰래 숨겨서 초능력을 교감하고 또 작은 기적이 일어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위기 좀 온화한 분위기, 비밀스러운 온화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예. 지금 저 생각을 못했는데 사실 이 영화의 레퍼런스로 이거는 뭐 나쁜 우라카이가 아니라 어떤 영감의 레퍼런스로 생각되는 영화들이 있어요.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여인의 향기라든지 뭐 또 구스반 산트의 두 작품 파인딩 포레스터나 굿 윌 헌팅 같은 영화들이 생각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뭐 어떤 수학에 관련한 거 그리고 또 은둔하고 있는 어떤 예전의 천재 그리고 뭐 여인의 향기처럼 자기가 다니기는 좀 버거운 사립학교를 다니고 있는 어떤 언더독. 하지만 이 셋 다 또 공통점은 어느 순간에 굉장히 노련한 베테랑과 하지만 사회와 거리를 두고 있는 베테랑과 동행을 하면서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답보 상태를 뭐 극복하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그 세 가지 영화를 저는 주로 떠올렸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E.T.가 또 레퍼런스네요. 저 외계에서 온 이상한 다른 세계에서 온 식물학자. 야, 그렇네. 나보다 연식이 훨씬 많은. 예. 또 그 사람의 정체를 숨겨주면서 동행을 하면서 나한테도 능력이 생기고 나중에는 FBI가 쫓아와가지고 하는데 국가의 정보기관에서 이 사람을 보호해줘야 되기 때문에 희생을 하고 E.T.랑 좀 많이 닮아있네요 영화가. 그래서 마지막에 고백하자면 예. 맨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강당 연설 끝나고 나서 근데 한 가지 좀 궁금점이 다가 아니라 다 보셨나요 혹시? 보셨으니까 오셨겠죠? 그쵸? 막 얘기해도 보시고 불만들이 있어가지고 오신 것 네. 같아요 느낌은. 예. 다 공유하고 있는 거. 예, 그리고 편하게 그런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아이디어도 좀 있었어요. 그 연설 끝나고 나서 그 국정원 직원들이 더 조여오고 복수해 여러 명의. 근데 좀 지우를 좀 괴롭혔던 하대했던 그 친구들이 약간 좀 뉘우치고 같이 도와서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까지는 너무 똑같이 하는 것 같아서 하여튼 뭔가 좀 그래서 그렇게 짧게라도 좀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렇게 예. 그러면 네. 따릉이 타고 다 같이 도망갔으면 재밌었겠네요. 응? 아니 죄송합니다. 넘어갈게요. 지금 저희가 또 너무 이렇게 저희끼리 얘기 나눴으니까 한번 우리 이 정도쯤 됐으면은 저 질문보단 더 좋은 질문을 하고 싶다 이런 분이 계실 텐데 손 들면 저희 마이크가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저희 바로 저희가 한 1시 앞으로 한 40분 정도 좀 넘게 남아가지고 바로바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근히 시간이 빨리 갑니다. 네. 우선 그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를 제가 보면서 몇 번 울컥하기도 하면서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오늘 감독님 뵙고 생각지도 못한 조윤서 배우님까지 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첫 번째 원래 궁금했던 점은 오늘 윤 감독님께서 질문을 해주셔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요. 그 한지우 역의 김동희 배우를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사실 처음 알게 됐어요. 되게 그 연기가 인상적이었는데
감독님께서 한지우 역으로 김동희라는 배우를 어떻게 선택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그 배우의 매력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 궁금한 점이 더 있습니다. 보람 역을 하셨던 조윤서 배우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그 한 컷에서 한지우랑 이학성이랑 보람이랑 이렇게 셋이 걸어가는, 이제 티격태격 한지우랑 하는 장면에, 그 컷이 끝나는 장면에 최민식 배우가 그 말을 했는데 결혼을 해라고 했나? 그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장면이 보람이가 웃을 때도 그렇고, 저 개인적으로는 최민식 배우의 애드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도 자연스럽게 잠깐 터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예, 두 가지 궁금한 점 여쭤봅니다. 네, 제가 간단할 것 같아서. 네, 그 걸어가는 장면은 사실 대본에는 셋이 걸어가는 뒷모습이라고 써 있었고요. 오고 가는 대화들은 전혀 없었어가지고 사실 그게 또 쓰일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걸어가면서 막 이제 선배님이 애드립을 하셨고, 저희도 진짜 그걸로 찐으로 진짜 웃음이 담겼던 것 같고, 그래서 또 관객분들도 거기서 되게 재밌어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애드립이었습니다. 똥먹네 때문에 많이 웃었죠. 네, 그 똥 니네들 먹네. 결혼해라. 이러면서 예, 똥멍이야. 니 똥먹네? 이래가지고. 그럼 똥멍청이의 준말이죠? 네, 제가 똥멍이라 네, 부르거든요. 그것도 그냥 애들이 그냥 얼른 받으신 거네요. 네, 어. 그 제가 실제로 지우를 계속 똥멍이라고 불러가지고 이제 얘 똥멍이에요 했더니 이제 선배님께서 니 똥먹네 이렇게 애드립을 또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또 좀 재밌게 담겼던 것 같아요, 선배님. 약간 풀샷이나 롱샷이 이렇게 배우들 이렇게 했을 때, 대본에 없을 때 그렇게들 해주면 참 좋아요. 이렇게 티키타카들 해주면은. 예. 또 앞선 질문도 좋았는데 한번 좀 지금 아마 한지우 역할에 김동희 배우 캐스팅의 캐스팅의 뭐 모티브 이런 것들을 물어보셨는데, 겸사겸사 뭐 다른 배우들에 관한 것도 같이 이번에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얘기를. 예, 김동희 배우는 제가 사실 여기 젊은 두 배우 두 분 다 캐스팅 그 역할에 맞는 배우를 캐스팅하기 위해서 좀 많은 난항이 있었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고 동희 배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개 오디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캐스팅이 됐는데요. 원래 그런 일이 많이 없는데 저희가 이제 지정 대본을 드려요, 배우분들께. 요 파트 요 씬 뭐 드는데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수정을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라 하고, 또 연기도 괜찮게 썩 잘했고요. 잘했고, 그리고 왜 수정을 했는지 근거나 이유를 물어보니까 되게 또박또박 긴장하지 않은 채, 근데 실제로 긴장을 엄청 했겠죠. 예, 했겠죠. 근데 자기 이유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면모가 지우한테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고, 어떤 그 김동희란 배우의 그 견고함이 되게 좋았어요. 견고함, 만들어지지 않는 자기만의 어떤 견고함이 느껴져서 그것 때문에 캐스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예상하시겠지만 얘기를 많이 했었죠. 너무 위험하지 않냐. 그러니까 소위 투탑인가요? 투탑인데. 예. 근데 저는 당연히 그 위험성을 얘기하는 분들의 왜 그런 의견을 저한테 얘기하는지 알겠지만, 최민식 배우님이 워낙 부피감이 크신 배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안전하다고 판단을 했고, 오히려 거의 지금 처음 봤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면식도 없는 젊은 배우가 여기 좀 올드보이 명량 이 대배우 앞에서 연기를 하고 있는 그 모습에서 그 투샷, 예를 들자면 어떤 만져질 법한 어떤 긴장감이랄까요? 그런 게 만들어질 수 있겠다. 그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다. 그런 판단을 당시에는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하게 됐고, 뭐 결과는 너무나 만족스럽죠. 예. 다른 배우들은 특별히 말씀하실 건 없고요. 조윤서 옆에 있으니까 윤서 배우부터. 윤서 씨는 이게 분량이 그러니까 학성과 지우보다는 훨씬 적잖아요. 아무래도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들이 단시간 안에 설명이 되는 이미지를 갖고 있어야 했어요. 명랑 밝고 당당하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미지를 왜냐하면 시간 할애를 많이 할 수 없으니까 두 주연에 비해서는 그래서 그 찾기 되게 진짜 힘들었었고 이제 결정을 해야 될 시간이 오고 있었는데 정말 마지막으로 그 전에는 흡족하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마지막으로 저희 연출팀 하드를 뒤졌는데 엑셀 파일이 이제 전작 제 연출팀의 어떤 한 명의 조감독의 그 하드 안에 그 조감독이 조감독이 참여했던 전작의 엑셀 파일이 발견이 되고 친구 누구냐라고 해서 제가 이제 스크린 테스트한 거를 스크린 테스트 오디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라? 그래서 불렀고 미팅을 했고 들어오는 순간 그 첫 미팅 들어오는 순간 보람이다라고 진짜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렇게 느꼈고 리딩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만 해 주십시오. 무조건 캐스팅하겠습니다. 속으로 이렇게 그랬죠. 그래서 너무나 저희 영화한테는 약간 저는 고맙다고 얘기하지만 선물 같은 배우였어요. 저한테는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뭐 최민식 배우님이야 뭐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개봉할 때 문화재로 지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약간 이렇게 좀 오바스럽게 얘기를 한 적도 있고 본인의 영화를요? 최민식 배우 예. 무형문화재로. 근데 제가 무형문화재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한 적 없고 기사가 약간 조금 아무튼 어쨌거나 그래서 저희 연기를 보는 동안 그러니까 현장에서 모니터 보는 동안 울컥울컥 한 적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험은 또 처음이네. 그 연기라는 게 영화 만드는 것도 그렇고 영화 결과물도 그렇고 진짜가 아니잖아요. 다 거짓 허구인데 진실에 진짜 가까운 연기를 하는구나라는 게 이게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헉 하는 이런 감탄사를 한 5번 제가 했나요? 보고 있다. 저도 모르게 한 적이 꽤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이어지는 맥락에서 사실은 최민식 배우님을 활용하는 다른 뭐 많은 좋은 영화들이 있지만은 묘하게도 이제 그 대배우한테 너무 많은 것을 부탁하지 않는 듯한 느낌도 저는 받았어요. 그 말은 이제 그분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 멈춰놓고 또는 막 들이대면서 이분의 어떤 연륜이라든지 이분한테 나올 수 있는 기운들을 막 뽑아먹으려고 한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만큼 또 역설적으로 그럴 때 배우가 할 수 있는 게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거든요. 뭐 가령 이제 그 원주를 가지고 음악을 연주한다든지 하면은 보통 같으면 더 막 이제 화려하게 배우를 이렇게 이 트랙 했다가 저 트랙 했다가 하기도 하고 맨 끝에 둘이 딱 연주를 우리 반주를 해준 우리 보람과 딱 연주가 끝난 다음에 서로 딱 보면서 했을 때 어떤 만족스러운 표정 같은 것도 컷을 나눠서 보여줄 수도 있는데 이게 딱 보고서는 딱 귀엽게 딱 박수를 치려고 하는 순간에 끝내거든요.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아까 말했던 절제를 해가지고 오히려 더 돋보이고 호기심을 가지고 귀엽게 만드는 그런 감독님의 연출법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떻게 또 조 배우님은 그러실 때 이제 같이 옆에 살 때 최민식이라는 최민식 씨가 서울의 달 찍을 때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예, 모르겠습니다. 저 사실 나이를 정확히 몰라서 어쨌든 그랬을 텐데 옆에서 이렇게 연기를 하시면서 어떤 뭐 긴장이라든지 뭐 있을 수도 있었고 또는 반대로 어떤 좋았던 게 있을 수 있는데 좀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요. 일단 그때 그 씬이 처음으로 선배님이랑 투샷을 딱 보인 씬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냥 모니터 보는데 이게 내가 맞나 싶고 근데 선배님이랑 진짜 이게 투샷이 최민식 배우와 함께 투샷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이게 내가 살아생전 또 있을까 약간 이런 마음도 들고 조폭 연기하는 분들도 많은데 네, 어쨌든 니는 서장이랑 뭐 그 서장 부하도 투샷으로 많이 잡히고 그렇게 최민식 배우님이랑 투샷은 많이 잡혀요. 그래요? 저는 근데 되게 이 정도로 케미가 있는 씬은 감회가 드물죠. 예. 이제 어쨌든 같이 호흡하면서 피아노를 치는 씬이었으니까 좀 감회가 남달랐던 것 같고 좀 또 피아노를 제가 직접 쳤어요 그때. 오, 최민식 배우님도 혹시? 아니요. 그럼 넘어갈게요. 얼른 넘어갈게요. 네. 저만 직접 쳤는데
그때 사실 선배님도 선배님이지만 피아노도 또 잘 쳐야 되고, 그러니까 피아노를 또 쳐야 되고 연기도 해야 되고 선배님이랑 호흡도 해야 되고 이 세 개를 다 하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좀 긴장을 많이 하고 찍은 기억이 있고, 근데 뭐 사실 선배님이랑 연기할 때는 별 걱정이 없어요. 왜냐면 그냥 따라가면 되거든요. 너무 잘 주시고, 또 제가 감히 이렇게 던져도 그걸 너무 이렇게 딱 해가지고 또 던져주시고,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이 상호작용? 뭐라 해야 되지? 호흡이, 예, 제가 막 굳이 이렇게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아도 너무 그냥 나와요. 선배님이랑 연기를 하면. 너무 긴장했지만 좀 편하게 연기했던 것 같아요. 사실 여기서 당연히 좋은 얘기밖에 할 수는 없겠지만은 실제로 제가 여기저기 들었을 때 그 현장과 그 씬에 언더독들한 거는 더, 그러니까 그 씬에서 언더독이라 하면 조금 더 약자이고 신인이고 이런 것들이 좀 낯선 분들한테 하고의 케미도 더 신경을 써주신다는 얘기는 좀 많이 들었습니다. 노련한 척하는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나는 모르죠. 감독님이 더 잘 아시겠죠. 예. 쉽게 얘기해서 미워하시는 분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저도 뭐, 자, 또 관객분들한테 좀 마이크를 넘겨볼까요? 네, 그럼 그 생각하시는 동안에 우리가 시간을 계속 잠시도 멈출 시간이 없어서 꼭 이러면은, 예, 자, 저는 관객의 입장에서 사실은 지금 이 대화 나누는 거에 연출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시니까 제가 만약에 이 얘기를 먼저 들었으면 이 영화를 너무 무겁게 봤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감독님의 의도처럼 이 영화를 저는 사실 되게 그림처럼 보고, 아까 그 어느 감독님께서 그 이 영화 속에 몇 가지 영화가 막 생각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생각지 않은 영화가 오히려 생각났어요. 피아니스트. 예, 큰 유람선에서 태어나서 마지막까지 거기서 생을 마감하는 그 주인공인데, 거기에서 그 주인공과 세 분이 샤인 아닌가? 네. 샤인? 하는 피아니스트인데요. 네. 근데 거기에서 그 유람선 안에서 막 그 피아노를 치면서 그 멀미하는 그런 상황을 그 피아니스트 주인공이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 다른 어떤 분과 함께 하여튼 그 음악을 타는 게 그 아까 원주율 음악으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잠깐 그 영화가 생각나고, 제가 감독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게 있다면, 저는 진짜 관객의 입장에서 그게 엄마로서 제가 지우의 엄마이기도 하고 보람이의 엄마인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서 그 마지막에 해피엔딩이어서 너무 좋았거든요, 사실은. 근데 감독님의 의도가 그 마지막을 보면서 그냥 엄마로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에는 그 이학성이 독일에 있는 장면이잖아요, 유학을. 이제 그래서 너무 다행이다 이제 그랬는데, 결국 한국의 교육의 현실이 유학인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영재를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인가? 그 이학성도 그 얘기 했잖아요. 북한에서는 전쟁의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 수학을 그렇게 하고, 한국에 오니까 입시로만 그렇게 한다고. 근데 마지막 장면이 해피엔딩에서 결과는 좋았는데, 정말 감독님의 그 영화의 마지막에 그 장면이 그 감독님의 그 생각을 말해주시는 건지, 그 마지막을 장면을 그곳으로 정하고 그 두 사람이 만나는 걸 정말 어떤 의도로 하셨는지 그냥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일단 그 씬의 목적은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관객들도 저 두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준다, 환한 빛 아에. 그리고 학성은 당연히도 이제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수학만 이제 연구할 수 있다. 뭐 그 정석적인 해피엔딩을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또 축복의 크기랄지 같이, 또한 여기서도 저 공간에 같이 있고 싶다. 관객도 같이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즐기는 것을, 무해한 행위를 되게 아주 오랫동안 하고 싶다. 이런 욕망을 좀 채워주고 싶었고, 어떻게 다르게 보자면은 학성의 선택은 독일에 가서 거기 실제 있는 오벌벨하우 그 연구소라고 하는데, 실제 있는 연구소입니다. 그 실제 독일에서 찍진 않았고요.
거기에 실제로 그 소장파 수학자들이 많이 모여서 연구를 한대요. 네, 그런 어떤 자유의 공간에 가서 마음껏 그 시간을 즐기고 있는 학생의 모습, 좀 단정해진 그리고 학생의 모습 이런 거 그리고 싶었고, 그걸 뭐 좀 다르게 본다면 도피나 회피를 볼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정도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라면 무해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도 그걸 회피나 도피로 얘기하기는 좀 힘들다고 보고 본인의 어떤 현명한 선택이겠죠. 자기 행복을 위한, 내 행복을 위한 선택이라고 저는 여겼어요. 학성의 선택. 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관객분이 진짜 좋은 질문 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 보면은 북한에 있을 때는 그쪽 체제 수호를 위한 이데올로기에 복무를 해야 되고, 근데 또 한국에 왔더니 우리 대한민국은 또 다른 체제죠. 자본주의 극단적인 경쟁 시스템에 그 역군이 자기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경쟁에서 탈락하지 않으려고 수학의 아름다움은 있고 출제자의 의도만 파악하려고 하면서 시험만 통과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벗어나가지고 다른 곳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인원의 광장도 연상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 관객분의 그 질문에는 답을 좀 한번 해주신다면, 그 유학이 답인가? 그거는 아니었을 텐데. 그런데 관객분이 유학이 답이라고 설마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죠, 여기서? 못 들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서 또 이어서 좀 한번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QED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마 라틴어로. 자, 이걸로 나는 증명을 끝냈다, 내가 할 얘기를 했다, 이런 거고, 수학 공식, 우리가 수학을 풀 때마다 이제 뭐 그런 말을 쓰는 건 아닌데, 수학자들이 어떤 수식을 쓰고 자기가 뭔가 논증을 논리적으로 해낸 다음에 QED를 찍더라고요. 영화 속에서도 최민식 씨 캐릭터가 리학성이 하는 장면이 있는데, 좀 이르지만은 이건 어쩌면 우리 관객과의 대화에 이 대화의 마지막에 하면 좋을 수 있는 질문일 수도 있지만은 자연스럽게 지금 그 질문이 나온 것 같아요. 이 영화를 통해 가지고 마지막에 해피엔딩을 선물하고 싶었던 것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어떤 거를 좀 증명을 하고 싶었는지, 증명을 완료하시고 싶었는지. 예. 시나리오를 제가 처음 받고 제 첫 인상은, 받은 후에 읽고 난 후에 첫 인상은 이게 굉장히 반듯한 영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반듯함하면 이제 뭐 지루함 이런 거에 떠오를 수가 있는데, 단순함 그런 게 아니라 약간 토이스토리 3의 그 이제 앤디가, 인간 주인공이 예우를 다해서 그 자기 우디와 버즈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땡큐 가이즈, 제 눈물 버튼인데 여기가 근데 그런 어떤 예우를 느꼈고, 그리고 제가 떠올랐던 장면이 이거 영화 안에 있는 장면은 아니고요. 그 되게 어떤 목표가 있었는데 달성하지 못해서, 목표에 이르지 못해서 되게 시무룩한 아이가 있고, 근데 그 아이를 부모나 뭐 어른이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막 다그치는 게 아니라, 네가 문제가 아니라 격식을 다해서 이렇게 끝까지 경청을 하는 어떤 어른의 모습이랄까요? 그런 게 떠올라서 이런 게 잘 표현이 되면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반듯함으로 의미 있고 좀 가치 있는, 집중할 만한 시간들 좀 예쁘게 표현해 보고 싶다, 나는 그런 생각을 좀 마음을 먹었었고, 그래서 그렇게 꾸려 나갔고, 그래서 아마 예를 들어 드린다면은, 이건 제 야심이었는데 음악회 다녀와서 이제 밤 식사 자리가 있잖아요. 거기서 눈을 조금은 좀 찔끔하게 만들겠다, 아마 그런 어떤 그 생각은 좀 가졌었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그런 식으로 영화를 좀 제 야심이라면은 그거 하나가, 야심이 많았지만 대표적인 야심 중에 하나는 이 반듯함, 예쁨으로 설득하겠다였습니다. 예. 좀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이 영화 보면서 울컥한 장면, 좀 엉뚱한 장면인데, 지금 말씀하신 거랑 또 맥락이 아예 다르지는 않은 좀 엉뚱한 장면이 있어요. 그 리학성이 고물상 처음 가가지고 몇 가지 이제 가전 도구를 받아오면서 하는데, 이제 지갑에서 돈을 챙겨서 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정원이 자기를 관리하고 있고 이 정도 뭐 챙겨주는 건 사실 일도 아닌데, 그걸 기어이 값을 지불하려는 참 묘한 태도를 보이죠. 묘하고 늠름하고 말씀하신 이제 반듯한 태도를 취하죠. 그때 이제 박해준 씨 캐릭터가 형님 왜 이러세요 하면서 할 때 정확히 말을 뭐라 그러냐면은, 지금 정확한 대사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나라의 건설인가요? 이 나라의
건설에 벽돌 하나 얹지 않은 내가 하는데 그 태도가 지금 우리나라에 굉장히 이 말은 국가를 위해서 우리 열심히 이바지하자는 얘기 아니라 사실은 내가 가져갈 몫과 내가 가져가지 않을 몫과 이거를 좀 단정히 구분한 다음에 그거에 집중해 가지고 우리가 삶이 더 많은 잉여들이 들어오지 않아도 내적으로 윤택해지는 그런 건데 그런 반듯함에 오히려 울컥하더라고요. 굉장한 장면들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순간에 그냥 넘어가고 있는 윤리들이 여기서 보여질 때 조 배우님도 혹시 보시거나 자기가 참여하셨지만은 또 한 명의 관객으로서 제일 울컥하거나 이제 끄덕여지는 장면이 꼽으신다면요? 저는 대본 볼 때도 그랬고 영화 보면서도 가장 좀 위로를 받았던 장면은 그 학성 대사 중에 뭐였죠? 그 정확한 워딩이 기억이 안 나는 텍스트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이제 구름다리로 가는 중에 이제 수학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냐 이거였나? 제일 용기 있는 사람이 누군 줄 아냐 그랬나? 용기가 있어야 된다. 네. 잘하려면 용기가 네, 수학. 근데 그 과정이 중요한데 수학을 잘하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네가 수학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다음날 또 풀고 진짜 안 돼. 계속 그거를 그냥 붙들고 있는 게 용기가 아니라 안 풀리면 접어두고 다음에 다시 풀어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용기라는 말이 너무 위로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냥 다음날 다시 펴보면 그게 용기인 거죠. 근데 제가 이 영화 시나리오 이제 영화 찍기 전까지 좀 공백기가 되게 길었어요. 그래서 사실 답을 못 찾고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느낌이고 뭔가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느낌이었는데 딱 그 시나리오에서 그 대사를 보는 순간 내가 계속 연기를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계속 갈증을 가지고 내가 작품을 하기 위해 이렇게 오디션을 보고 하는 거에 계속 내가 용기를 가지고 하고 있는 거구나.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제대로 가고 있구나. 잘 가고 있구나. 이걸 좀 느꼈어요. 그 대사에서. 그래서 내가 잘 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 토닥토닥 해주는 것 같은. 근데 영화를 실제로 볼 때도 그 장면이 가장 좀 울컥하더라고요. 너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 같아가지고. 네. 사실 그런 태도가 많이 보이죠. 답을 맞추는 것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사실 근데 이 말은 우리가 어떤 많은 수업이라든지 삶에서 근본으로 자주 만나는 문장이긴 한데 그거를 수학을 풀 때 제일 필요한 덕목은 무엇이냐? 계산력인가? 타고나야 되나?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데 아니 용기. 그 용기는 뭐냐면 오늘 그냥 멈추고 쉴 수 있는 용기를 말한 거잖아요. 이거 저한테도 되게 큰. 제가 이걸 아마 4월에 봤을 텐데 제가 그때 시나리오 하나가 좀 팀을 만들었었는데 안 풀리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저도 스트레스를 받으려고 할 때 이걸 보고서는 그 용기를 먹고서는 그날 자고 다들 쉬라고 한 다음에 지금 10월이잖아요. 아직도 안 풀리고 있어가지고 근데 그 용기가 또 지금 저를 또 그래서 또 봤어요 이번에 하면서 그거 봤더니 그래 뭐 또 오늘 또 자자 해가지고 예 풀리겠죠. 자 또 다른 분들 또 질문 있으시면은 예 바로 옆에 분. 네, 안녕하세요. 배우님의 질문이랑 약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쭙고 싶은데 배우로서의 어떻게 보면 고민을 얘기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박 감독님과 조 배우님의 각자 감독과 배우로서의 삶은 어떠신지 좀 궁금해요. 뭐 쉽게 말하면 뭐 만족하냐 불만족하냐로도 말할 수 있지만 여튼 되게 평가받아야 되고 저도 이제 좋은 질문을 하고 싶어서 막 영화에 대해서 검색하고 왔는데 영화에 보면 이제 기자님들이 되게 나름 이렇게 좋은 기사를 쓰시고 싶어서 되게 신랄한 평가를 많이 하시잖아요. 뭐 그럴 때는 어떠신지 그런 걸 감수하면서까지 이 자리를 계속 하시는 또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점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일단 비판적인 기사가 나오면 저는 일단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지성이 살아있군, 진짜.
그리고 이 수학자 이거 이 얘기는 SNS에 올리지 마시고 제가 혼납니다. 여기 또 되게 정확한 수학자 관련해서 되게 정확하게 단점을 지적한 기사인 경우에 되게 짜릿했어요. 끝내주는데 지성이 진짜 살아있구나. 그래도 막 이렇게 느꼈고 제가 막 지인들한테 보내고 그랬어요. 아직 한국 안 죽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고 그리고 연출자 이런 창작 그렇게 해서 유쾌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쾌한 시기는 굉장히 짧았던 것 같아요. 이제 50이거든요. 제가 근데 영화라는 걸 선택하고 나서 기분 좋고 상쾌하고 어떤 시기는 그렇게 전체를 봤을 때 그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는데요. 근데 딱 그 뭔가 제가 계산했던 것들이 저의 연산이 수학자니까 관객들한테 뭔가 딱 맞아 떨어졌을 때 제 연산을 이해했을 때 그 쾌감이 굉장하거든요. 그게 그 맛으로 계속 이어나가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영화 이외에 이제 삶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거에 조금 대답을 해보자면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한 2, 3년 거의 3, 4년인가? 그 정도 좀 몸이 안 좋아서 쉬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공백기를 갖고 사실 이제 뭐 연기가 나랑 안 맞나 보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이게 공백이 길어지니까 캐스팅이 안 돼요. 이거 왜 끊겼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또 그거에 대한 의문도 가지시고 근데 이제 감독님께서 아까 저한테 선물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저한테는 그 감독님께 그랬었거든요. 막촬할 때 저한테 이 작품이 정말 선물 같은 작품이라고 다시 배우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좀 다잡게 해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 작품으로 인해서 물꼬를 터서 제가 지금 그 이후의 작품을 계속 꾸준히 해오고 있거든요. 아직 공개가 안 됐는데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QED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 영화가 끝날 때 이제 QED하고 엔딩 크레딧이 쭉 올라가면서 이제 제 이름이 올라가요. 근데 그게 저한테 어떻게 느껴졌냐면 사실 QED가 증명 완료로 많이 쓰이는데 이걸 직역을 하면 이렇게 보여져야 했을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증명을 해냈다가 아니라 이건 계속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었고 이거를 이게 원래 이렇게 보여졌어야 했다는 게 QED거든요. 근데 그 QED가 올라가면서 제 이름이 올라가는 순간 되게 짜릿했어요. 막 나는 계속 존재하고 있던 배우였는데 사람들이 이 작품으로 인해서 좀 물꼬를 터서 다른 작품들을 하게 됐고 어떻게 보면 나를 좀 나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 나라는 배우가 있다는 거를 좀 증명하게 해준, QED 하게 해준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되게 나름 만족스럽게 연기하고 있고 또 다음 달에도 영화가 개봉해요. 막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면 11월 23일에 올빼미라는 영화가 또 개봉을 하거든요. 홍보도 이렇게 하고 어쨌든 그렇게 좀 연기를 계속 하게 해준 물꼬를 트게 해준 작품이어서 감독님께도 너무 감사하고 저한테는 좀 선물 같은 작품입니다. 예. 이게 또 저희가 감독이 감독에게 묻다라고 이제 딱 명칭이 있잖아요. 섹션명이 감감문. 그래서 어쩌면은 좀 다른 데서 또 이렇게 또 우리 감독님이 나눌 수 있는 대화랑은 좀 다른 질문들을 좀 제가 해야 되는 저도 의무감이 좀 있습니다. 감독이니까 같은 연출자니까 하는 고민들을 좀 나누고 되는 것도 있어가지고 지금 시간이 사실 얼마 너무 안 남아서 지금부터 저도 좀 약간 진짜 궁금했던 것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천재가 나오는 영화들이 좀 힘들어요. 우리가 천재가 아니니까. 천재가 아닌 사람들이 각본을 쓰고 제작을 하고 연출을 하면서 물론 가끔 우리의 재능도 뭔가를 이 종이를 뚫고 나올 때가 있지만은 그 난이도를 어떻게 돌파하는지 이것들이 좀 관건일 때가 있는데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주인공인 중에 한 명인 한지우 학생은 사실은 천재가 아니죠. 범속한 인간이지만은 점점 새로운 덕목과 윤리를 배워가죠. 근데 윤리와 함께 사실은 놀라운 또 재주가 있는 걸로 능력이 있는 걸로 설정되어 있는
리악성을 보여줄 때 사실 음악의 천재다 이러면 이제 음악 감독이 힘들어지는 거고 말의 천재다 그러면 시나리오 작가가 힘들어지는 건데 수학의 천재다 하면은 사실은 감독이 힘들어져요. 이걸 어떻게 보여줘야 되나? CG로 보여줘야 되나? 이 사람의 눈이 막 빠르게 돌아가는 걸 보여줘야 되나? 여기서는 약간 칠판을 게다가 그것도 대단한 것도 아니고 칠판에다 이렇게 분필로 뭘 쓰는데 그걸 약간 투명 화이트보드인 것처럼 그러니까 투명 화이트보드인 것처럼 표현하는 게 아니라 칠판 안의 시점에서 우리가 반대로 이 사람을 보는 것처럼 돼 있죠. 우리는 뭐 그걸 보면서 투명 보드인가 이렇게 오해할 사람은 없으시겠지만은 칠판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장면들인데 그 무빙이 또 마법처럼 돼가지고 싹 했더니 다시 칠판이 되고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설정하셨는지 시점 영화에서 카메라가 주인공이 가장 중요한 일을 할 때 바라보는 시점은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거든요. 또 그때의 무빙이 어떤 마법처럼 설계한 것들 그런 것들 좀 과정을 좀 궁금합니다. 저희 현장에서는 사전 작업할 때부터 저는 그 칠판 뒷공간 샷이라고 불렀어요. 계속 불렀고 제가 처음 이제 스텝 미팅 할 때부터 이 영화는 이걸로 시작해서 맨 마지막 컷도 이 칠판 뒷공간 컷으로 종료할 겁니다라고 좀 선언을 했죠. 그리고 그 이유는 아까 B103이란 공간이 가져야 될 덕목 중 하나인데 뭔가 좀 신기하고 작은 기적이랄까 이루어질 수 없지만 일어나게 되는 약간의 좀 부드러운 제사의 벽 뭐 이런 것들 제사의 벽 그게 카메라가 원래는 위치할 수가 없는 곳이잖아요. 여기잖아요. 근데 약간의 그 긍정적인 이질감이 어떤 충격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또한 이 효과는 이 샷은 관객들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VIP석 특석에서 이 두 사람을 나만이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느낌도 관객도 좀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했고 꼭 하려고 했죠. 그리고 근데 그 샷이 이 컨셉이 없었다면 학성이 그 아름답지 않네 오일러 봉식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최민식 씨 학성의 얼굴을 못 담아냈겠죠. 담아낼 수가 없었죠. 그래서 물론 따로 컷으로 담을 수 있지만 그게 이 느낌을 줄 수는 없었겠죠. 불가능하겠죠. 그게 그렇죠. 그게 저는 굉장히 좋은 샷이라고 지금도 자부를 하고 있고 또한 저와 제작진이 계산했던 모든 것들이 맨 마지막 샷에서 자막 올라가기 전 마지막 샷에서 또 이 뒷공간 샷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관객들도 뭐 총 정리가 되는 듯한 이제 물리적인 갈무리를 좀 느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런 어떤 형식을 좀 형식미를 전달하려고 그랬습니다. 그게 근데 진짜 들어보니까 진짜 멋진 취지와 테마네요. 저는 이걸 오히려 수학의 신 같은 존재가 애쓰고 있구나 하고 본다 이렇게 생각도 어때로 또 해봤었는데 관객을 VIP석에 앉혀준다는 건 너무 멋진 것 같고요. 설계는 어떻게 하셨어요? 무빙은 CG를 좀 활용하신 건가요? 다 CG예요. 다 CG고 그러니까 가장 길게 나온 칠판 뒷공간 샷 2명 삼각형 얘기할 때 그거 판토마임으로 하신 겁니다. 이렇게 두 배우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쭉 돌아가고 비워놓은 상태. 이렇게 해서 마지막 샷의 엔드에서 있는 칠판도 네. 사실은 비어져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천재에 관해서 제가 이건 시나리오에 없었던 건데 하나 슬쩍 작게 끼워 넣은 건데요. 거기 천재 이 사람이 지금 머리 이 뉴런이 일반인하고는 보통 사람들보다 좀 남다르구나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거기 조금 아까 왜 울컥했다는 그 고물상 씬에서 계산하잖아요. 순식간에 장부를 슬쩍 보고서는 뭐 알아내죠. 뭐 50원 빠졌어라고 아무튼 돈이 부족하다. 230원 정도. 그거 하나 좀 집어 넣었습니다. 진짜 점잖게 들이대지 않고 거리와 볼륨을 유지하면서 계속 영화를 만드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제가 아는 자연인 박동원 감독의 태도랑도 굉장히 닮은 것 같아요. 저 뭐 하나 지금 기억나는 이제 이 감독님과 일화가 얼마 전에 같이 만든 옴니버스 영화를 또 초대를 받아서 지방에 이제 무주 산골 영화제 같이 감독님 차를 타고 가는데 감독님이 그 와중에 계속해서 본인의 이제
이 생각한 플레이리스트를 트시는데 플레이리스트 틀면서도 계속 조심을 하시더라고요. 얻어타고 가는 신세지구인은 저한테 우리 볼륨이 너무 높지는 않나요? 괜찮은가요? 지금 혹시 내가 신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거리와 볼륨을 적당히 유지하는 삶의 태도가 사실 이 영화의 어떤 반듯함 그리고 어떤 노련함에 반영이 됐다는 게 저는 참 신기하고 재밌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음질에 굉장히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으로 두 가지를 좀 잡아볼게요. 그때 핸드폰을 하시는데 감독님이 그때 계속 바흐를 계속 트셔가지고 제가 자꾸 잠이 오는 거예요. 좋은데 그 품에 선율에 안겨서 제가 조수석에서 잠이 들면은 가는 길이 한 5시간 4시간 넘는데 좀 미안하잖아요. 이제 운전하시게 놔두고선 저는 졸면은 그래서 일부러 좀 이제부터는 좀 팝으로 경쾌하게 틀자고 하고서는 제 플레이리스트를 동원했더니 제 이제 아이폰의 그 음질이 좀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블루투스로 연동돼 있는 하는데 카스테레오가 되게 좋더라고요. 약간 음질이 좋고. 그러면서 이제 또 그때부터 조용히 과장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반듯하게 본인의 카스테레오에 대한 얘기를 조심스럽게 하더라고요. 음질이 좋다는 거를. 그래서 감독님 근데 영화 속에서 신기할 정도로 음질 얘기가 나오고 어떤 걸로 들을 것인가. 이게 저 원음을 과연 생생히 재생을 했나 이런 얘기가 종종 나오거든요. 묘하게. 근데 실제로도 감독이 여기서 안 보신 분들이 좀 있겠지만은 그전 작품인 개몽영화라는 장편에서는 심지어 카라얀이 예전에 카라얀은 세계적인 지휘자가 내한했을 때 실황을 녹음을 해야 되는 어떤 아들의 고단함 같은 게 나오거든요. 거기서도 이제 계속 뭔가 재생하고 진짜 원음, 원사운드 이런 얘기 나오는데 감독님한테 어떤 그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음질은 그리고 저거는 굉장히 박동원이라는 개인하고 관계가 있는 건데 시나리오에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좀 더 바흐라든지 이런 거는 본인이 좀 더 집어넣으신 걸까요? 바하는 시나리오에 있었고요. 왜 바하가 위치하는지는 수학을 조금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은 이미 다 파악하고 계시는 거겠지만 그러니까 바하가 평균륜 클라비어란 곡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그 전에는 그 이전 시대에는 피타고라스가 수리켜를 만든 다른 그 음계법이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지금 바하가 그러니까 개발하고 발명했던 그 음계보다 협소했던 거죠. 공간적으로 따져보면. 그래서 바하 이후에 이제 그 영역이 창작의 영역이 작곡의 영역이 어마어마하게 자유로워집니다. 해방이 되는 거죠. 이제 어떤 제한 속에서. 그래서 근데 피타고라스를 혁파하기 위해선 당연히 피타고라스가 설립한 음계를 혁파하기 위해선 수학적인 면모, 수학자다운 면모가 당연히 있었어야겠죠. 100% 바하에게. 그래서 이제 바하가 위치하게 된 거고 그래서 소중하게 다뤘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무주 영화제에 대해 가는 길에 대한 묘사는 기억의 오류와 약간의 양념이 쳐져 있는데 레드벨벳도 틀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레드벨벳도 틀고 뭐 온갖 거 다 틀었죠 저희가. 음질에 대해서 초반에는 근데 바흐였죠. 바하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섞여 있었어요. 예. 섞여 있었고 음질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거요.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제가 영화관 어디서 봤어요? 그래서 저 어디서 봤어요? 그때 거기는 음질이 제가 이거는 이런 자리에서 처음으로 제 몸에 대한 얘기인데요. 제가 좀 귀가 좀 예민한 편인 건 맞아요. 맞고 그래서 사운드 믹싱할 때 이거 기록에다 남죠 이거. 이거 솔직히 감감무신데 솔직히 말씀을 하셔야지. 예. 마지막 파이널 믹싱할 때 남들이 못 잡는 소리도 약간 적어지고 한 0.5초라고 표현을 한 적은 없죠. 잡아내고 약간 좀 그런 편이었던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제가 뭐 어렸을 때부터 어마어마하게 좋은 전문가용 스피커를 사용해서 음악을 듣고 그랬던 게 아니라 귀가 좀 예민합니다. 귀가 소리에 좀 예민한 편이에요. 얼마 전에 그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야외에서 해운대에서 저희 옴니버스를 상영을 했는데 그거 다 감독들도 관객들도 좋아했는데 나중에 싱크가 조금 살짝 0몇 초 안 맞더라고요. 혼자 말씀하셔가지고 정말 귀가 예민하시고 이건 필요한 덕목이다. 감독으로서는 연출자로서는 오히려 부러운 감각이다 저는 느꼈고요. 그러면 또 얼른 이어가지고 원주율 음악 궁금하셨을 거예요. 파이송이라고 지금 줄여서 말할 수 있는데 저는 보면서 저거 약간 영화적인 과장이겠지.
그러니까 음악 감독님이 이제 그걸 해석을 해내신 거, 각본에 있는 거를 이런 식으로 좀 해석해내신 걸 텐데, 따다단다다단 나오는데 정말 저렇게 멜로디컬하게 나올까? 저건 약간 그 음악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과장한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지금 실제로 3.14, 1, 5, 9, 6, 3, 5, 748, 3748 뭐 지금 대충 한 거예요, 거짓말로. 근데 어쨌든 거기에 맞춰서 나온 멜로디를 계속해서 그대로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리프로 많이 활용하신 건 맞죠? 네. 저희 영화 보면은 뭐 그 수식이랄지 수식이랄지 이런 것들은 수학적 오류를 발견 못 하실 거예요. 되게 고증을 철저하게 해서. 근데 역시 근데 사실 파이성은 말이 안 되죠. 그게 그래, 말이 안 돼요? 무리수잖아요. 그게 예. 무한대잖아요. 아 그렇죠. 예. 반복적인 그렇죠. 반복은 할 수 나온다는 없죠. 게 말은 안 됩니다. 근데 반복이 있어야 아름다움이 표현되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었다고 영화적 허구로 관객분들도 뭐 받아들여 주실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 예, 파이송은 뭐 조금 더 말씀드릴까요? 초반은 그러면 어쨌든 초반에 그거는 실제로 음계로 예, 올린 맞아요. 그대로 한 거죠. 예, 따다단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3.14, 1592 뭐 쫙 가고 한 두 줄까지 사용했을 거예요 아마 제 예상에는. 그러니까 그 A4지 기준으로 이렇게 했고 예 그리고 여기서 피아노 관련된 얘기를 한번 제가 죄송합니다 진행해서 피아노를 아까 직접 쳤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배우님이. 그게 5개월 동안 진짜 피아노 못 치는 거짓말쟁이 배우였는데 거짓말 친 빨리 말씀해 주셔야겠다. 제가 피아노를 못 치는데 오디션 때 칠 수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될지 모르고 그냥 네, 저 피아노 잘 쳐요 이렇게 했는데 뭐 어디까지 칠 줄 아냐 이러는데 뭐 잘 몰라서 저 베토벤도 쳐요 이렇게 했는데 붙은 거예요 덜컥. 그래서 이거 진짜 큰일 났다. 그 빨리 대본 악보를 주세요 이래가지고 근데 악보를 또 늦게 받았어요. 아마 한 달 정도밖에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촬영 때까지. 그래서 정말 피아노 학원에 선생님한테 매일 출근을 해가지고 하루에 한 5-6시간씩 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영화에서 치고 감독님께 이제 사실대로 고했더니 이제 믿지 않겠다 배우들을 믿지 않겠다라고 하셨어요. 이런 거는 좋은 거짓말. 왜냐면 해놓고서는 자기가 기어이 현실을 시켰으니까 수식을 완료했고 증명하셨으니까 좋은 거짓말인 것 같고요. 저는 이 원주율송 하나 아쉬운 게 음악은 너무 좋은 음악이 좋아서 이게 좀 더 영화도 좀 더 많이 회자되고 원주율송 파이송이 더 회자됐으면은 대관해가지고 다 같이 막 좀 이거 좀 클립이 마케팅할 때 좀 많이 써먹었으면 어땠을까. 그럼 이제 피아노만 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314 뭐 595 653 뭐 758 뭐 이렇게 하면은 좀 좋았을 까 생각 들더라고. 그래서 막 히트해가지고 막 원주율송 팬들이 생기고 막 그랬으면은 이거 다 같이 이렇게 맨 끝을 314 뭐 295 막 이렇게 하면은 그 좋았겠다. 아니면 초반에 마케팅할 때 약간 그런 병맛도 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저스러운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제 영역은 아니었지만 마케팅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멜로망스까지 동원했고 이거를 했어요? 멜로망스가 이 곡으로 불렀어요? 노래를 불렀어요. 저는 연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대를 했는데 이게 미리 공개되는 게 정보가 공개되는 게 깜짝 쇼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가사 붙였죠 거기다 가사로 치면 안 되지. 314 259 이렇게 했어야지. 아무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제가 몰랐었던 거 근데 몰랐었던 게 미안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난 이 영화를 기다렸고 좋아했으니까 그게 나한테 도달하지 않았다는 거는 어떤 아쉬움들이 있을 텐데 그런 얘기들도 좀 나누고 싶은데 왜냐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후반에 이제 휘몰아치는 전개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첫 번째 관람했을 때 그게 전혀 싫지 않았었거든요. 이런 정도의 극적으로 쌓아 올리고 하는 거가.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또 세 번째 이 영화를 넷플릭스에 지금 있으니까 보면서 이 감독님이 이렇게 잔잔하고 반듯하게 기능적이지 않게 빌드업을 하는 분이 그 전개들을 뒷부분이 조금 이제 퍼붓듯이 나갈 때 정보를 스토리를 좀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기능적으로 전달하는 거에 대해서 아쉬움들이 있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얘기들을 다행히 나눌 시간이 없어졌네요. 아쉬워. 그러니까
또 하나 좀 얘기 나누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지금 충분히 못할 것 같은데, 사실 여기 나오는 빌런이라고 할 수 있는 캐릭터 있잖아요. 담임 선생님 역할의 박병원 배우 같은 경우도 사실은 다른 영화의 악역들하고는 좀 다르게 연기를 해요. 다른 경우는 처음부터 나는 악당이다, 나는 너네들을 한테 막말을 할 거다 이렇게 하는데, 여긴 그게 아니라 나는 점잖다, 합리적이다, 내 안에 직업 윤리가 있다, 그걸 너네들을 같이 보듬고 갈 거다라는 거를 계속 어필하면서 가는데, 또 그런 거에서 이제 감독님의 캐스팅의 기준도 있었겠지만 어떤 식으로 이제 어렌지라고 디렉팅인지 너무 궁금한데, 그 얘기를 하다 보면 지금 저희가 끝날 것 같아가지고 이런 얘기들을 나중에 또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얘기를 해보고요. 진짜 지금 너무 아쉬워요. 감감무새서 정말 하고 싶고 물어보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았는데 시간이 진짜 순삭을 하네요. 예.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제 관객분들한테 이 인사 겸,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뭐 지금 아까 이미 홍보를 하셨지만은 제 계획이라든지 다음 행보 같은 것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몇 개 프로젝트를 좀 준비 중이고 완전히 지금 깨끗하게 결정된 게 없는 상황이라 뭐 이때쯤 뵙겠습니다. 다시 뭐 극장에서 뵙겠습니다. 혹은 OTT로 뵙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긴 힘들고요. 빠른 시간 안에 다시 제가 만든 저의 창작물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인사하면 되는. 예, 오늘 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화 봐주시고 자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너무 재밌었어요. 감독님 덕분에 너무 즐겁게 인터뷰했고, 그리고 좀 처음에 많이 긴장했는데 많이 풀어주신 것 같아가지고 좀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월 23일에 올빼미라는 영화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올빼미도 많이 봐주세요. 제가 오늘 저는 사실은 이게 관객과의 대화를 그 연출자 치고는 진행을 많이 해본 편인데, 이번에 또 마침 감독에게 묻다라는 타이틀 생각 저도 좀 의외로 긴장이 되더라고요. 뭔가 좀 다른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면서 유튜브로 계속 귀로 뭘 재생해 파이송을, 사실은 파이송 연주곡을 사람들이 커버한 게 좀 많이 있더라고요. 1시간 듣기가 있어가지고 일부러 천천히 돌아서 왔어요. 그 1시간 들으면서. 그랬었는데, 아마 저는 한번 관객분들한테, 청중분들한테 권한다면 오늘 가시면서 이제 못다한 얘기도 있고 하면서 또 이렇게 좀 다가온 얘기들도 있을 텐데, 그거 한번 들으시면서 하면서 이 대화를 또 이 영화를 한번 또 다시 한번 재구성해 보시면 어떨까 한번 권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